여야는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내일 다시 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인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다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구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반대 집회에 참석한 걸 두고 비판을 했는데 이 두 세력의 공방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차피 지금 탄핵을 둘러싸고 찬반 양대 세력이 지금 크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독려하는 차원의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걸 굳이 우리가 나쁘게 동원령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비판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극우 세력으로 몰고 있는데 이 극우 세력이란 표현은 앞으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제 대구 집회에 최소한 수십만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이 극우 세력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우 세력이라는 표현은 무척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 국민변호인단에 벌써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0만 명 이상이 지금 모집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마저도 극우 세력으로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적어도 40% 이상은 극우 세력이라는 그러한 논리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나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상대방을 과도한 언어로 공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 잡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을 대상으로 동원령을 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던데 그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역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거기 당원에 속해 있는 한 분이 카페에 이렇게 실어 나른 것이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올린 거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대구 집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 반대에 참석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비춰질 때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내란이 있었고 그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질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도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비상계엄도 전혀 문제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과 일치가 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그는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지 않겠어요? 그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전체에 도움이 될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선거도 많이 치러야 되고 지방선거도 내년으로 이제 1년 다가왔지 않습니까? 1년 앞으로.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이 되면 조기 대선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과정이 만약 펼쳐진다고 하면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함께 가면 왜냐하면 처음에 12.3 내란 사태만 있었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비판하고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마치 12.3 비상계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친윤계 인사 5명 내일 윤 대통령을 면회를 합니다. 사실은 이번이 이제 접견이 처음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잇단 접견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을 면회하면 중도층이 달아난다. 그리고 극우 세력이다.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각종 재판 받을 때 민주당 의원들 대거
재판정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이 격려하고 또 거기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방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행위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 예를 들어서 그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받을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 대거 참석해서 이재명 대표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허위 사실 유포 공범입니까? 위증 교사 공범인가요? 그런 등식을 놓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가면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지나치게 잘못된 정치 공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이 사안을 보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건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매우 지금 어려운 처지에 봉착해 있는 만큼 같은 정치적 동지로서 구치소에 면회를 간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수감됐을 때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많이 면회 갔습니까? 자신들이 불과 몇 년 전에 한 행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윤 대통령 면회를 간다고 해서 저렇게 공격하는 거는 지나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여당에서는 이제 개별 의원 차원의 접견이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집권당 의원들이 민생 회복이나 대외 신인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힘써달라라는 맥락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개별적인 자격으로 간 거지 당 차원에서 간 게 아니라 그래요. 왜 이렇게 선긋게 하겠습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찾아가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들이 정말 떳떳하고 당을 대표해서 간다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개별적인 뭐 친분 관계 또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니까 간다 이렇게 자꾸 선을 긋는 이유가 이렇게 면회하고 접견하는 것이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당당하게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입장으로 간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다. 당은 마치 선을 긋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친윤계나 많은 이제 현직 국회의원들이 직접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해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 내란 사태, 소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서 엄청난 피해를 줬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지지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떳떳하게 그렇게 말 못한다고 생각해요. 개인 자격이다. 친분이 있어서 가는 거다. 뭐 갈 수 있죠. 가는 거야 뭐 자유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에는 그게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마치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잘못된 행동, 12.3 비상계엄 선포, 그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바로잡기보다는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국민의힘이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면회가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두고 야당에서는 옥중 정치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옥중 정치 할 수 있죠. 본인 입장에선 최대한 능력 닿는 범위 안에서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감돼 있다고 해서 입을 닫고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각종 재판에서 앞으로 이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입장에선 자신의 결백과 또 자신이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설파하는 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면회 온 국회의원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만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각종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만약에 수감돼 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면회 안 갈 건가요? 한번 거꾸로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가 허락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묶어서 비판하고 비난한 건 온당치 못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짧게 내일도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뭐 모종의 메시지가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 우리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갔을 때도 그렇고 또 김민전 의원 갔을 때도 그렇고 한 가지, 두 가지씩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일 또 한 4명, 5명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면회 간다죠. 거기서 분명히 메시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옥중 정치란 비판 그리고 내일도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 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메시지들이 포함돼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헌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아니 사실은 본인의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공작이라고 얘기하거나 헌재 재판관들이 뭐 좌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정해버리면요.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재판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수긍하고 수용하고 가는 이유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것마저 무너져버리면 대한민국의 근간과 공화정, 즉 민주주의가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발언들이 자꾸 전달되게 되면 그것도 대통령이 그런 발언하고 그걸 옮기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거기에 더 동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서 그랬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부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무력을 행사해서 침탈을 하고 판사를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도 너무 그냥 사법체계 자체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흥분한 군중, 소위 이제 뭐 구구를 싫어하신다고 하니까 구구가 아니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좀 냉정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올리자면 이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지금 우리 사법기관 스스로 지금 사법체계 시스템을 뒤흔드는 그러한 부조리한 행위를 해온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신문, 반대신문을 30분으로 제한했어요. 그리고 특히 반대신문 질문 내용을 하루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건 극히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수처 그리고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등 해서 모든 사법기관이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얼마나 공정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이 너무 속도만 앞세우고 있다. 사실관계 규명을 진실 규명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중차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어떤 신문 내용보다는 속도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다. 이런 헌재 태도는 굉장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불만스럽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재가 사실관계, 진실규명보다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사 기록과 공소장 역시 그 수사기관의 주장일 뿐이지 이게 아직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속도에 매진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진실규명, 사실관계 확인에 좀 더 치밀함과 신중함을 보였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사법부 그리고 재판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말씀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금 쟁점이 좀 넘어왔는데요. 탄핵 심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당장 이번 주에도 2번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지 한 가지 여쭤보겠고 다음으로는 워낙 지금 헌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까지 두 가지 질문 드리죠. 동의 안 하죠. 헌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속도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판결을 빨리 내려야 돼요.
국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국정 공백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 여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어려움에 빠져 있고 이걸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각을 하든 아니면 파면을 시키는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고 헌재 재판관들이 회의를 통해서 모두 다 동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영식 재판관을 포함해서 야당,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이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들 거의 같이 있어요. 그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를 들면 증인들 나온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판례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헌재가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하나도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다음 재판 두 번이 이제 지금 기일이 잡혀 있는 게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신원식 전 장관 그러니까 실장이죠. 안보실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국무회의 지금 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국무회의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게 모든 내각에 다 얘기해요.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요. 안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물어볼 겁니다 아마. 또 하나는 지금 이상민 장관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단수 단전, 언론사에 대한 단수 단전을 지시했다라고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 같고요. 신원식 전 장관, 그러니까 안보실장도 계엄 선포되기 전에 어떤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선관위 관련된 사무총장 한 분하고 국정원 차장인데 이 두 분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도 있었던 분이에요. 예전에. 그분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선거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2.3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양측이 함께 하고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방첩사의 단장이죠.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단장을 직권으로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이 약간 바뀌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한 얘기하고 헌재에 나왔던 얘기가 약간 다른데 그 명령을 수명했던 사람, 즉 받아서 실행했던 사람을 불러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이번 주 두 번의 탄핵 심판 이제 7차, 8차가 되겠죠.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몇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국무회의 심의 과정 말씀하셨잖아요. 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은 논란의 소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국무회의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심의를 거치긴 거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다분히 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이 배포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에게 이 배포된 선포문에는 계엄 사유, 또 종류, 지역, 일시, 사령관 등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이 다 읽어봤다라는 게 이제 당시 증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심의하는 과정.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시작과 개회와 폐회 뭐 이런 과정은 없었지만 당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설명을 했고 또 당시 국무위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오고 간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실상의 심의를 거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날 그 국무위원 중에서 시민 저항 그리고 유혈 사태가 우려돼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개진한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같은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는 그러한 소통의 과정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국무회의 대화 내용을 심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변론 기일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 이 문제인데요. 이 부정선거 의혹 문제는 이번 비상계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즉 진실 규명에 지나치게 지금 무성의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박 겉핥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는 응답자가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신청한 각종 증인 그리고 각종 의혹 규명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유감이고요. 특히 선관위는 그동안 감사원의 직무감찰 그리고 국정원의 그 보안 점검을 번번이 묵살하고 거절한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차제에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속 시원하게 밝혀줄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증인 신문이 진행이 돼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난 변론기일 때는 의원이냐 인원이냐 얘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지금 화두로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은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좀 반박에 나섰어요. 어떻게 들어보셨을까요? 저는 인원이나 의원이냐 이 단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말꼬리 잡고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곽종근 지금 사령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은 물론 인원이라고 얘기하고 표현했다. 이 표현이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 국회에 나와서 발언했던 거, 그다음에 헌재에 나와서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였다. 이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하고 발언을 많이 안 했어요. 제한됩니다 하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언 안 하겠다고 했지만 수행 장교가 있습니다. 수행 장교가 검찰에 진술한 진술의 내용을 보면 전화기로 들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함께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빨리 끌어내라고 얘기한 게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방첩사의 그 직접 현장에 갔다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그분 같은 경우도 실제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마이크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예하부대와 회의를 하고 있다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 얘기를 예하부대에 있는 장교들도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냐 의원이냐 이 단어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뭐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과 증언들을 자꾸 탄핵시키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문제를 삼다 하더라도 여러 증인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 투입됐던 707 특임 담장마저도 사령관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본인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단어의 어떤 모순이랄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를 표현했다고 해서 실제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어보다도 정황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민주당 측 주장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디테일한 팩트가 무척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번 사건에서 그 내란 혐의 그리고 탄핵 소추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어떤 증거로 작용한 대목이 그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의 발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 홍장원, 곽종근 두 사람의 진술이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드러났듯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당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당초 진술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두 사람들은 민주당 정치인들과 접촉한 이후에 대거 쏟아졌고 그리고 민주당 측과 접촉한 이후에 상당히 그 진술의 대부분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증언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을 해야 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사건에서 곽종근, 홍장원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진술을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장 내용은 제 내용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3자가 한 얘기,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부하 간부들이 했던 증언, 진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3자가 한 얘기가 제 기억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수천 페이지 증거 목록을 보면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 그리고 체포 지시와 관련해선 대통령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명백하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초 알려진 주요 지휘관들의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 무척 많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진술이 당초 진술이 오염된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판 진행과는 별개로 국회 시간은 또 그 시간표에 맞게 흐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 지금 또 이야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회복 성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최근의 행보도 그렇고 좀 비판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왜 그걸 비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52시간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노동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해볼지 한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환영을 해야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그거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주식 관련된 세금, 금투세 문제도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감사하고 같이 하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제는 또 비판을 해요. 뭘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싫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거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전향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하면 환영을 하고 그럼 같이 논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대표 연설의 주요 내용은 경제 성장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국정이 상당히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금 현재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그건 법원에서 할 문제고 법정에서 할 문제고 이제는 국회나 지금 정부가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야당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경제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기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청사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제기할 거고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그게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에 맞춰져 있고 실용주의적 측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뭐 이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실용성을 따져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행보 그리고 이제 곧 나오게 될 이야기까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오히려 환영해도 모자랄 상황이 아니냐, 뭐 머리를 더 맞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맥락의 말씀이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 말씀의 절반은 동의하고요. 또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지적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실천 의지가 있느냐,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우클릭 깜빡이를 켜지 않았습니까? 우클릭 깜빡이. 그런데 실제 우회전을 안 하고 있어요. 말로만 지금 우클릭 깜빡이만 켜놓고 실제 우회전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성과로 보여달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간첩법 개정 문제. 민주당에서도 적극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첩법 개정 문제 어떻게 돼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간첩법은 개정돼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인데 민주당이 또 한 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아마 부산항에 정박한 미군 항공모함을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선 간첩법 개정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실천의 문제라는 거죠. 깜빡이만 우클릭하면 뭐합니까? 실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지원 특별법도 마찬가지죠. 주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혁명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하루빨리 시급하게 주 52시간 예외를 실천하자 하는데 말로는 지금 주 52시간 예외를 심사숙고하면서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지원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전력망 확충 지원법 또 뭐 여러 가지 민생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한다 검토하겠다
말로만 하고 지금 실천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야 공방 쟁점 등 정치권 주요 이슈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